남편이 제주도에 혼자 다녀오겠다고 말했을 때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사람은 예전부터 혼자 떠나는 걸 좋아했으니까요. 가끔은 안 풀리는 일 좀 정리하고 싶다며 지리산 쪽에서 며칠 묵고 오기도 했고, 부산이나 속초에 갑자기 내려갔다 오기도 했습니다. 저는 아이 때문에 집에 붙박이처럼 있으면서도 그래, 자기 나름대로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 있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출발하던 날 아침 분위기는 평소와 조금 달랐습니다. 남편이 유난히 일찍 일어나더니 와이셔츠를 고르며 거울 앞에서 시간만큼 오래 서 있는 겁니다. 거기다 머리 손질에 향수까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디테일이었죠. 제가 웃으며 농담처럼 물었어요. 아니, 제주도 가는데 무슨 향수까지 뿌려? 사람 많은 번화가도 아니고 산이랑 바다만 있을 텐데. 남편은 태연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기분 전환 겸이지. 여행 가면 이런 것도 즐겨야지. 그 순간만큼은 정말 아무 의심도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잔소리했다가 괜히 분위기만 지저분해질까봐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택시를 불러 공항으로 향했고, 저는 아이와 아침을 먹으며 평범한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첫날은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쯤 돼서 연락이 거의 없다는 게 살짝 마음에 걸렸지만, 원래 혼자 여행 가면 휴대폰을 잘 안 보는 사람이니까 크게 문제 삼진 않았습니다. 제가 보낸 카톡에도 그저 하루 종일 걸어 다녔더니 힘들다. 짧은 답장 하나뿐이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사흘째에 터졌습니다. 오후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육아 커뮤니티 친구가 갑자기 사진 하나를 보내왔습니다. 야, 혹시 너네 남편 제주도 갔다고 했지? 이거 본 적 있어? 저는 대수롭지 않게 눌러봤다가 그 자리에서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낯선 여자가 셀카를 찍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이 문제였습니다. 남편이 머문다고 했던 땡땡 리조트 루프탑이 그대로 보이고 있었던 겁니다. 사진 속 시간까지 제가 남편에게 안부 문자를 보낸 바로 그 시각대였고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온몸에 피가 쭉 빠져나가는 기분, 정말 그대로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곧장 그 여자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피드를 내리는데 숨이 점점 가빠졌습니다. 남편과 직접 찍은 사진은 없었지만 위치 태그, 시간대, 풍경, 메뉴 사진, 어느 것 하나 남편의 여정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어느 사진에서 유리창에 희미하게 비친 남성 실루엣, 그 셔츠 색깔이 남편이 출발할 때 입었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확신이 목덜미를 붙잡고 조여왔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같이 있었다는 거잖아. 순간 호흡이 막히고 식은땀이 등에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무너질 순 없었습니다. 눈물이 터지려는데 오히려 제 안에서는 이상하게도 정신이 또렷해졌습니다. 저는 곧장 화면 캡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손이 덜덜 떨려서 버튼을 제대로 못 눌렀을 정도였지만 하나하나 빠짐없이 저장했습니다.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자료였으니까요. 그 다음엔 남편의 비행기 예약 내역과 일정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남편이 말한 동선과 그 여자의 SNS 업로드 시간을 대조해 나가는데 일치율이 어쩌다 맞아떨어지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퍼즐 조각을 맞추듯 둘이 있었다는 그림이 완성돼 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계속 두근거려서 몸이 들썩거릴 정도였고, 머릿속에서는 만약 사실이면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하지? 같은 생각들이 끝없이 떠돌아다녔습니다. 다음 날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거짓말을 하기엔 너무 자연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쇼핑백에 선물까지 들어 있었고 입가에는 여행을 잘 다녀온 듯한 웃음이 맴돌았습니다. 여보, 잘 쉬고 왔어? 제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남편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너무 좋더라, 진짜 제대로 리프레시한 느낌.
다음에는 너랑 같이 가자. 그 순간 제 안에서는 화산이 치솟을 듯 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당장 들이대봤자 남편은 발뺌하겠죠. 정황 증거만으로는 무너뜨리기 어렵습니다. 차라리 평소처럼 행동해야 더 큰 걸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저는 바로 다음 날 친구가 소개해준 디지털 포렌식 업체를 찾아갔습니다. 상간녀 계정은 이미 비공개로 바뀌어 있었지만 다행히 초기 화면 전부를 캡처해둔 덕분에 분석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휴대폰 백업 자료와 태블릿 동기화 내역도 확보했습니다. 모든 퍼즐이 조금씩 맞춰지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착각이 아니야. 이 사람은 나를 속였다. 그리고 다른 여자와 함께였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제 세상은 산산조각난 것 같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지옥의 문은 내가 열 것이다. 남편의 휴대폰에서 발견한 메시지 한 줄. 그건 제 심장을 그대로 찢어버린 칼날이었습니다. 같은 리조트 예약하니까 너무 설렌다. 사람들 앞에선 모르는 척하자. 단순한 문장 한 줄이 지난 며칠간 머릿속을 갉아먹던 불안을 확신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메시지를 발견하는 순간 저는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을 정도로 가슴이 죄어왔습니다. 그 여자의 답장은 더 치명적이었습니다. 당신이랑 여행하는 거면 난 뭐든 좋아요.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가벼운 만남, 순간적인 실수가 아니라 둘은 커플이라는 자의식을 공유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주우면서도 손이 덜덜 떨려서 화면이 자꾸만 흔들렸습니다. 이대로 기절하나 싶을 만큼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웃기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뼛속 깊은 분노가 들끓어올라 이상한 에너지가 제 몸을 지탱했습니다. 저는 곧장 모든 메시지를 캡처했습니다. 대화의 흐름, 시간, 장소, 심지어 남편이 제 이름을 언급하는 대목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그 중에서 특히 제 심장을 도려낸 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와이프가 눈치 못 채게 조심하자. 집에 가면 또 쇼해야 하니까. 그 한 단어에 제 존재가 완전히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밥을 짓고 아이를 보살피고 남편 뒷바라지까지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는데 그 모든 게 남편 눈엔 쇼였던 겁니다. 그는 가면극을 하고 있었고 저는 그 무대 위의 관객도 연기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철저히 속고 있던 바보였던 거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조금도 잘 수 없었습니다. 부엌칼을 다듬다 손가락을 베었을 때조차 아프다는 감각조차 없었습니다. 피가 뚝뚝 떨어지는데도 머릿속엔 오직 한 생각뿐이었습니다. 왜 나한텐 그런 말 한마디 못하면서 그 여자한테만 저렇게 달콤하게 말할 수 있지? 뒤틀린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정면 돌파. 이 사람들을 무너뜨릴 방법은 오직 확실한 증거라는 걸요. 그 무렵 저는 상간녀의 정체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그녀가 주고받은 메시지 속엔 몇 가지 단서가 있었지만 직접적인 이름은 없었습니다. 대신 내일 카페 예약됐어? 내가 말한 가게 분위기 진짜 좋다 같은 메시지들이 반복됐습니다. 저는 제주도의 SNS 지역 태그를 전부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카페 사진들을 하나하나 넘기며 남편이 찍어온 풍경과 최대한 겹치는 장소를 찾았습니다. 며칠에 걸친 집요한 추적 끝에 마침내 단서를 잡았습니다. 남편이 여행 중에 찍어온 커피 사진과 정확히 일치하는 컵 디자인, 그리고 SNS에 종종 등장하는 여자 얼굴. 그녀였습니다. 상간녀는 제주도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이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똑같은 메뉴, 똑같은 컵, 똑같은 테이블 무늬까지. 남편이 말하길 분위기 좋은 로컬 카페 찾았다던 그곳. 그게 알고 보니 바로 그녀의 카페였던 겁니다. 이제 퍼즐은 완벽해졌습니다.
남편은 혼자 힐링 여행이라는 거짓말 뒤에 숨어서 사실은 상간녀를 만나러 제주도에 간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섣불리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을 무너뜨리려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확실한 증거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타격. 저는 다시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이번엔 훨씬 더 준비된 마음으로. 그에게 지금까지 확보한 캡처본과 카드 사용 내역, 여행 일정표 등을 보여주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꼼꼼히 넘겨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소송 가능합니다. 위자료 청구 들어가면 최소 2천만 원 이상, 경우에 따라선 더 높게도 가능합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보다도 제가 원하는 건 그 둘이 세상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 뻔뻔한 얼굴 그냥 가만두고 싶지 않아요. 변호사의 눈빛이 잠시 흔들리더니 곧 단호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증거를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상간녀의 신상, 이름, 주소, 카페 사업 등록,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모든 걸 준비할 마음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직접 제주도로 향했습니다. 제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카페 앞에 앉아 몇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진 속 얼굴과 똑같은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웃으면서 손님을 맞이하는 모습은 메시지 속 달달한 목소리와 정확히 겹쳐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심장에 또 하나의 번개가 내리쳤습니다. 그 여자가 밀고 나온 유모차, 그리고 그 안에 앉아있던 아이. 한눈에 보아도 제 남편과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머리 모양, 코, 눈매, 입술 라인까지 숨이 턱 막혔습니다. 설마 저런 일이 진짜 있을 수 있나? 머릿속이 아득해지고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물론 확정된 건 아니었습니다. 단지 아이가 닮아 보였을 뿐이니까요. 하지만 그 광경은 제게 또 다른 악몽 같은 상상을 심어줬습니다. 혹시 남편이 이 여자와 아이까지 함께하는 또 다른 가족을 만들어 놓은 건 아닐까? 그때부터 제 가슴은 불안과 분노, 배신이 뒤섞여 폭발 직전처럼 요동쳤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귀가하자마자 휴대폰을 그의 앞에 내던지듯 내밀었습니다. 메시지, 사진, 상간녀 카페의 증거 화면까지 전부 보여줬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태연한 척했습니다. 뭐야, 이건 누구 거야? 내가 오해하는 거야. 하지만 제 눈빛이 흔들리지 않자 그의 얼굴은 점점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결국 그는 실토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손님이었어. 근데 자꾸 연락하게 됐고 말이 잘 통해서 그게 그만. 말이 잘 통해서. 그 웃긴 변명을 듣는 순간 저는 피식 웃음이 터졌습니다. 말이 잘 통해서 제주도까지 간 거야? 가족한테는 거짓말하면서.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푹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이를 친정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곧장 변호사 사무실로 가서 상간녀 소송 접수를 본격적으로 준비했습니다. 남편에게는 단 하나의 요구를 남겼습니다. 당신 말은 이제 필요 없어. 난 법으로 말할 거야. 남편과의 대화 이후 우리 집은 사실상 냉전 상태로 변했습니다. 같은 집에 함께 있어도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한마디 대화도 없었습니다. 밥상에 마주 앉아 있어도 서로의 그릇에 숟가락이 부딪히는 소리만 날 뿐이었죠. 저는 단 하나의 조건만 내걸었습니다. 그 여자랑 당장 완전히 끊어. 그리고 위자료 청구에 협조해.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머뭇거렸습니다. 입을 열면 나오는 건 늘 비슷했습니다. 아이 생각해서라도 이혼은 안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 여자 너무 가혹하게는 하지 말자.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절망스러웠습니다. 이 사람은 아직도 그녀에게 마음을 두고 있구나. 저와의 가정을 지키려는 게 아니라
체면과 상황이 무너지는 걸 막고 싶은 것뿐이라는 게 너무도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 책가방을 정리하다가 저는 한 장의 메모지를 발견했습니다. 분홍색 스티커 메모에 서툴게 꾹꾹 눌러 쓴 글씨. 아빠랑 땡땡 이모랑 같이 바닷가 놀러 갔어요. 순간 제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무릎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저 철부지 아이의 글씨였는데 그 내용은 제 숨을 막아버릴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단순한 불륜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제 아이까지, 우리 아이까지 그 안에 끌어들였습니다. 애한테 상간녀를 이모라고 소개한 거야? 가슴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가 목을 죄고 올라왔습니다. 저를 속이는 건 그렇다 쳐도 아이까지 거기다 그 아이의 기억에 아빠 그리고 이모와의 여행 같은 왜곡된 장면을 심어놨다니. 그 아기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날 밤 남편이 귀가하자 저는 메모를 탁 식탁 위에 내던졌습니다. 이건 뭐야? 이제는 애까지 데리고 그 여자랑 바닷가까지 가. 남편은 눈을 크게 뜨더니 황급히 변명했습니다. 아, 그건 그냥 아이랑 여행 갔다가 그 여자가 하는 카페 근처라니까 잠깐 얼굴 본 것뿐이야. 저는 냉소 섞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젠 이름도 못 꺼내. 잠깐 얼굴만 봤다면서 이 애 글씨엔 바닷가 놀러 갔다고 써 있잖아.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제 분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거짓말할 건데? 이제는 애한테까지 쇼를 시켜? 그날 저는 폭발 직전의 심정으로 침대에 뒤척이며 하루 종일 그 여자 얼굴만 떠올렸습니다. 결국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직접 상간녀와 통화하겠다. 남편을 상대로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밝혀낸 진실을 대놓고 들이대도 버티거나 거짓말뿐이었으니까요. 저는 제 번호로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가 이미 제 번호를 차단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친구의 휴대폰을 빌려 익명처럼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드디어 수화기 너머로 낯선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계 대신 이상하게도 느긋하고 여유로운 목소리. 여보세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이를 악물고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 땡땡씨 맞죠? 제 남편이랑 같이 있었던. 잠시 정적이 흘렀고 이내 그녀가 키득거리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 드디어 전화를 했네. 언제쯤 연락 올까 기다리고 있었거든. 그 여유로운 태도에 저는 순간적으로 귀가 멍멍해졌습니다. 뭐? 내가 아내구나? 목소리 톤이 딱 그런데. 그녀는 오히려 비웃음을 섞어 말했습니다. 화내고 싶을 거 다 알아. 근데 그쪽 남편 나 없이는 못 살아. 그건 내가 더 잘 알걸? 숨이 턱 막혀 입술이 달달 떨렸습니다. 보통이라면 자기를 부정하거나 변명이라도 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 여자는 빤히 사실을 아는 척 하면서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제 감정을 가지고 노는 것처럼 조롱하는 기운마저 느껴졌습니다. 뭐라고? 나 없이는 못 산다고? 제 목소리는 분노로 갈라졌습니다. 그녀는 태연하게 받아쳤습니다. 애써 모른 척 하지 말고 그냥 인정해. 본인도 알잖아. 그 사람 집에선 숨막히게 지내는 거.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이 여자는 절대 설득이나 양심으로 멈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끝까지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제 분노를 즐기는 사람. 저는 차갑게 목소리를 가라앉혔습니다. 좋아. 내 말대로라면 이제 법으로 판가름하면 되겠네. 기다리고 있어. 서류 곧 갈 거야. 그녀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비웃듯 답했습니다. 법으로? 웃기네. 남편 관리 못한 건 너잖아. 저는 더는 말 섞을 가치조차 없다고 느껴
그대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고 나서야 가슴이 미친 듯이 뛰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모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메시지, 사진 캡처, 카드 사용 내역, 심지어 아이의 글씨 메모까지 전부 파일로 변호사에게 전달했습니다. 변호사는 자료를 확인하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 정도면 판사님이 봐도 명백합니다. 위자료 소송 무조건 갑니다. 금액도 최대치로 청구해도 무방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감정적 대치가 아닌 전쟁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기로 했습니다. 상간녀에게 내용 증명이 발송되고 며칠이 지났을 무렵 예상대로 그녀는 반성은커녕 태도를 더 뻔뻔하게 바꿔갔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에 도착하는 메시지들을 제가 몰래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 안에는 소름 끼치는 문장들이 줄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와, 이 여자 진짜 집착 장난 아니네. 내가 잘해줘서 그런가? 내 와이프 참 답답하다. 우리 사이 못 막을 텐데. 이걸 본 순간 저는 단순히 불륜 문제가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이건 사람의 자존심과 존엄을 짓밟는 행위였습니다. 저를 일부러 비웃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듯한 저 태도. 그런데도 반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소송 준비는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에게 제출한 증거 자료들은 이미 정리돼 정식 소장으로 접수됐고 법원에서 상간녀에게 공식 출석 요구서도 발송되었죠. 변호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 증거면 판사님도 경악하실 겁니다. 메시지, 사진, 카드 사용 내역, 아이의 메모까지 모든 상황이 입체적으로 맞아떨어집니다. 100% 승소 보장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한편으론 분노가 차오르기도 했습니다. 왜 내가 이런 법정 싸움을 준비해야 하냐는 현실적인 허탈감 때문이었죠. 그 무렵 남편은 눈에 띄게 불안한 기색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태연하게 굴며 그 여자는 잠깐 스쳐간 사이일 뿐이라는 변명을 반복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는 회사에서도 어딘가 무너지고 있다는 기운이 풍겼습니다. 알고 보니 상간녀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이 화근이었습니다. 사진 제주도 바닷가 셀카. 캡션 너랑 함께라서 행복했던 여행. 정확히 날짜가 남편 출장이라고 보고한 기간과 겹치는 글이었습니다. 그 게시물이 지인들 사이에서 급격히 퍼지면서 결국 회사까지 흘러들어간 겁니다. 이른바 셀카녀 사건으로 회자되기 시작한 거죠. 저는 그 게시물을 캡처해 남편의 회사 인사팀 쪽으로 익명 자료를 전달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은 결국 인사위원회 소집 통보를 받았습니다. 징계 절차가 시작된 겁니다. 이때부터 남편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저에게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제발 나 이번에 징계받으면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어. 애 엄마 제발 좀 도와줘. 그 여자랑은 정말 이제 정리할게. 한 번만 봐줘. 하지만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와서? 애까지 데리고 바닷가에서 가족놀이 했을 땐 언제고. 그때는 즐거웠고 지금은 불쌍해. 남편은 한동안 말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초라하게 축 처진 그의 뒷모습이 보였지만 제 안에서 어떤 연민도 샘솟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는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의 책임과 자격을 스스로 버린 사람이었으니까요. 한편 법원에서 발송한 출석 요구서가 상간녀에게 전달된 뒤에도 그녀는 한껏 비웃는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심지어 SNS에 이런 글까지 올렸습니다. 남편 관리 못하는 사람이 왜 나한테 화풀이? 웃긴다 진짜. 자기가 못해주니까 내가 나선 거지 뭐. 저는 그 글을 보고도 차분했습니다. 오히려 미소가 났습니다. 좋아. 더 떠들어라. 내가 올린 글 한 줄 한 줄이 내 증거가 될 테니까. 전부 캡처했고 변호사에게 넘겼습니다. 변호사는 혀를 찼습니다.
이 정도면 단순 위자료 청구가 아니라 명예훼손 소송까지 병행 가능합니다. 본인은 장난처럼 쓰는 건데 사실은 법적으로 스스로 파멸하는 행위죠. 그러던 중 시댁 쪽에까지 소문이 번졌습니다. 상간녀 사건, 위자료 소송, 남편의 회사 징계. 모든 게 한꺼번에 폭발하듯 알려졌습니다. 그날 시어머니가 울면서 제게 전화를 해왔습니다. 얘야, 제발 이혼은 하지 마라. 그 여자는 그냥 장난이었단다. 잠깐의 실수다, 실수. 남자는 그럴 수 있잖니. 저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눈물 섞인 목소리를 들으며 오히려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결국 폭발하듯 말했습니다. 장난이면 애를 데리고 리조트에서 가족놀이를 합니까? 그게 장난이에요? 시어머니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하고 흐느끼기만 했습니다. 저는 그 울음을 들으며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가정은 회복될 수 없다. 그날 밤 저는 더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방으로 들어가 법원 이혼 조정 신청서 사본을 그의 앞에 내던졌습니다. 펜을 그의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끝이야. 여기 사인해. 남편은 사색이 된 얼굴로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도 미련도 심지어 후회조차도 없었습니다. 그저 모든 걸 잃은 패배자의 공허한 눈빛.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오히려 제 마음은 이상할 만큼 편안해졌습니다. 길고 지독한 거짓말의 연극은 드디어 막을 내리고 있었으니까요. 남편은 결국 이혼 조정 신청서에 서명했습니다. 펜 끝이 종이를 긁어내며 남긴 그의 글씨는 너무 힘이 없어서 한눈에 봐도 무너진 사람의 흔적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상할 만큼 담담했습니다. 눈물이 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끝났다. 이제야 이 지독한 연극이 막을 내린 거다. 며칠 뒤 열린 첫 조정 기일. 저는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입장했습니다. 심장은 빠르게 뛰었지만 제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상대편 자리에는 남편과 상간녀가 앉아 있었습니다. 상간녀는 평소처럼 뻔뻔하게 앉아 있었지만 눈동자는 초조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말로는 다 형용하기 어려운 표정이었죠. 미안함, 두려움, 무기력, 그 모든 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의 변호사가 제출한 증거 목록은 탄탄했습니다. 남편과 상간녀가 주고받은 메시지 전문, 같은 리조트 예약 내역, 제주도에서 카드 사용 기록, 카페 영수증, SNS 게시물 캡처, 조롱글 포함, 아이 글씨로 남긴 메모. 판사가 자료를 확인하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단순한 도덕적 일탈을 넘어서 원고와 자녀에게까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안겼습니다. 그 짧은 한 문장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드디어 누군가 공식적으로 인정해 준 겁니다. 제가 괜히 의심한 게 아니었고 과민 반응한 게 아니었고 제 안에서만 울려 퍼지던 절규가 현실 속에서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판결은 명확했습니다. 상간녀 위자료 3천만 원 전액 배상, SNS 조롱글로 인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추가 배상. 남편 아내에게 별도의 정신적 손해 위자료 1천만 원 지급. 양육권 및 친권 저에게 단독으로 귀속. 순간 상간녀의 얼굴이 완전히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동안 비웃던 태도는 온데간데 없고 두 손을 덜덜 떨며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뒤늦게 그녀는 울먹이며 작은 목소리로 변호사에게 속삭였습니다. 합의할 수는 없을까요? 감정이 앞섰던 거라서. 변호사를 거쳐 저에게까지 전해진 그 말에 저는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감정이 앞섰다? 감정이 앞섰으면 다른 사람 가정을 짓밟아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차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모든 건 법이 판단했어요. 더 나눌 말 필요 없어요. 그녀는 결국 무너져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판결 후 전해들은 소식은 통쾌했습니다.
상간녀는 다니던 회사에서 직위 해제 처분을 받았고 업계 전체에도 소문이 돌았습니다. 아, 그 제주도 셀카녀. 라는 식으로 사람들은 그녀 이름이 아니라 사건으로 기억해버렸습니다. 그녀가 기대던 유일한 줄이었던 남편조차 곁에 남아주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저와 이혼 절차를 밟으며 동시에 그녀와도 완전히 등을 돌렸습니다. 내 인생 망쳤다라는 말을 내뱉으며 모든 걸 잃은 채 초라하게 퇴장해버렸습니다. 저는 반대로 많은 걸 지켜냈습니다. 저와 아이가 살 집, 양육권, 그리고 제가 당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까지. 무엇보다도 저 스스로의 존엄을 지켜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 저는 아이와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갔습니다. 예전 남편이 상간녀를 만나러 갔던 바로 그 리조트 근처였습니다. 같은 풍경이었지만 제 마음은 전혀 달랐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어 아이와 함께 셀카를 찍었습니다. 배경에는 푸른 바다와 푸른 하늘,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지난 시간들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남기며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 바닷가, 이제는 너랑 나만의 장소야. 사람들이 묻곤 합니다. 그 긴 싸움을 어떻게 버텼어요? 어떻게 이겨냈어요? 저는 대답합니다. 제가 이겨낸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스스로 무너졌을 뿐이에요. 그리고 나는 단지 내 자리와 내 존엄을 끝까지 지키려고 버텼을 뿐이죠.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지만 제 삶은 새롭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이와 함께 걸어갈 길, 그 길 위에는 더 이상 거짓의 그림자가 따라오지 못할 겁니다.